반갑습니다. 오종혁 부원입니다. 자, 오늘은 비행기의 강하와 착륙이라는 과학기술 독서 10번째 지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비행기의 강하라는 건 이제 하강이죠. 이 비행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착륙의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이제 비행기의 착륙을 위해서 이제 강하 비행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착륙하는 이 3단계의 과정이 우리 있는데 이런 과정들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문장에서는 힘이 여러 가지 작동한다. 그 중에 이제 착륙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죠. 특히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특히라고 한 걸로 봐서 착륙의 과정에 더 주안점을 보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인명사고가 날 수가 있죠.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한 게 이제 중요하죠. 비행기 하면. 그렇죠? 안전하게 착륙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힘을 이용한 착륙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작동하는 힘, 이걸로 착륙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착륙하자. 뭐 이런 얘기네요. 비행기가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 고도라는 게 있죠. 비행 고도에서 차츰 아래로 하강하지 않습니까? 내려온다는 게. 그래서 착륙을 준비하는데 이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뭐다? 강하 비행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습니까? 설명이 되어질 게 바로 요겁니다. 착륙의 과정 중에 강하 비행 원리가 정말 중요하다. 비행 고도에서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강하 비행 원리가 이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라는 것은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한다. 그래서 내려온다. 하강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그래서 비행기가 일정 고도보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본격적인 착륙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원리가 이제 뭐다? 강하 비행 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본격적인 착륙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원리. 이게 바로 이제 강하 비행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단. 강하 비행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활공각과 활공비입니다. 그래서 활공각과 활공비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개념을.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위해서 이제 일정 고도보다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하 비행을 할 때 곡선 형태로 있는데 곡선.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뭐라고? 곡선이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활공각은 최소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이 활공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최소로 유지한다. 이제 그림이 이제 여러분 수능 특강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활공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도고 여기가 활공거리예요. 자, 요 그림은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활공각은 최소로 유지하고 그리고 활공비는 이제 최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활공각은 아까 그림에서 봐서 금방 알고 했습니다. 활공비는 또 뭐냐? 이건 뒤에 나오니까 이거 두 개의 개념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하면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어떻다? 활공각과 활공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니죠. 이렇게 이제 선지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활공각은 최소로 맞아요. 하지만 활공비는 최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요. 수능특강 문제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면에 닿을 때까지 착륙이죠. 그러니까 비행하는 거리가 길도록, 그렇죠. 비행 거리가 길어야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도록 활공비는 최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활공비를 최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비행 거리가 길어야 된다. 그러니까 활공비가 크다는 거는 비행 거리가 길다는 얘기입니다. 지면과 충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활공각, 그죠? 각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각이 크면 안 되겠죠. 최소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공비는 최대, 활공 거리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활공비는 최대가 돼야 되고 또 활공각은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최소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물론 활공비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자, 활공각은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게 이제 활공각이죠. 그리고 뒤에는 활공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공각은 이제 그림에서 아까 본 거와 같이 비행기를 이제 하강시킬 거 아닙니까? 그 시작하는 고도의 지점부터 강하 고도 지점부터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의 접지 땅에 이제 닿는 거잖아요. 접지하는 지점까지 어떻다 내려와야 되죠. 내려온 이동 경로, 그렇죠? 고도의 지점으로부터 이제 이동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동 경로와 활동 거리가 이루는 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서 활공각이라는 것은 이동 경로, 그죠? 강한 이동 경로와 활동거리가 이루는 각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뭐다? 활공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의 이유가 뭐냐? 왜 곡선 형태로 비행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정 지점을 지난 이후에는요, 지면과의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활공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곡선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곡선 형태로 비행을 하게 되면 일정 시점을 지난 후에는 지면과 이루는 기울기가 또 직선 형태보다 또 완만해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급하게 되지만 점차 완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어떻습니까? 강하를 시작하는 고도의 지점으로부터 어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지 않은 지점까지 강한 이동 경로와 활공거리가 이루는 각을 우리 활공각이라고 그랬죠. 이 활공각이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작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곡선의 형태로 강화를 하면 어떻다? 지면과 이루는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그렇다 보면 활공각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활공각이 작아지기 위해서 곡선으로 이제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공각은 꼭 작아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활공각은 작아야 되고 활공비는 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정리할 게 비행거리 자체는 이제 직선 형태로 강화할 때보다 늘어납니다. 그렇죠? 거리가 늘어나지만 소요 시간이 짧아지고요. 연료도 적게 소모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징 정확하게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랑 보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활공비는요. 자, 활공비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바람이 없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죠? 비행기의 활공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활공거리. 그리고 비행기가 이동하는 동안 강한 고도차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활공비는 이 활공거리, 비행기의 활공거리를 고도차로 나눈다. 이것이 바로 활공비네요. 활공비.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활공거리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고도차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거 분의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활공각을 최소로 하고 활공비를 최대로 하려면 앞에 나온 것처럼 그렇죠? 이게 이제 안전하게 뭐 한다? 착륙할 수 있는 조건이었죠, 앞에서. 그러니까 양향비를 또 최대로 유지해야 된다. 복잡하네요. 그렇죠? 양향비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활공비를 최소로 해야 된다. 이건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활공비를 또 최대로 해야 안전하게 착륙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양향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최대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공각만 지금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활공비는 양향비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고, 그렇죠? 활공각만 반대가 반비례 되는 겁니다. 양향비는 활공각과 반비례요. 활공비하고는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향비는 커야 되고 활공비도 커야 되고 하지만 각은 최소로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활공각과 활공비를 결정하는데 이 영향을 준대. 이 양향비 개념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활공각과 활공비를 결정한다요. 이게. 근데 양력과 항력의 비로 나타낸다. 양력. 그러니까 양력과 항력의 비로 나타내기 때문에 양향비다. 그러니까 앞 글자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력, 항력. 그래서 양향비다. 아셨죠? 그러니까 말을 줄인 거니까 기억할 수 있게 정리를 하세요. 여기서 양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행기를 이제 수직으로 상승시키는 힘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양하는 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잖아요. 뜨는 힘이죠. 그리고 항력은 이제 저항한다는 뜻이잖아요. 비행기가 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항력, 저항력인 거죠. 저항력. 그렇죠? 그래서 항력과 양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활공각과 활공비, 그 다음에 양력과 항력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또 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항력이 많이 커지면 양향비는 작아지는 거예요. 반비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력이 커지면 양향비는 작아지고 항력이 고정되었을 때 양력이 커지면 양향비는 커진다. 그러니까 양력과 양향비는 비례하고 항력과 양향비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때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양향비는 항력에 반비례하고 양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이제 활공각이라는 것은 양향비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이 각도는 오히려 반비례한다 그랬죠. 양향비랑. 그렇죠? 앞에서 보셨잖아요. 양향비가 일정한 값으로 정해지면 그 값의 역수가 바로 뭐가 된다? 활공각이 된대요. 그러니까 양향비의 역수가 활공각이다. 이게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반비례. 아셨죠? 활공각과 양향비는 반비례한다. 활공각이 최소가 되어야 안전한 착륙이 되지 않습니까? 양향비는 커야 됩니다. 아셨죠? 양력도 커야 되고 양향비도 커야 되고 활공각만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네, 이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그림이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 책에도 수능 특강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세요. 비행기가 있고 활공거리, 고도, 활공각입니다. 자, 이제 3문단에 가겠습니다. 3문단. 3문단에 가시면은 이제 양양비의 개념이 다시 한번 나오고요. 양양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양력은 일반적으로 비행기 무게 중력과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커지는 비례하겠죠. 무게에 비례하니까. 항력은 이제 비행기의 속력이 클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력은 비행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항력도 커지는 거고요. 양력은 무게에 비례한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양력은 무게에 비례하고 항력은 속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가 비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항력이라고 했죠. 이 항력은 비행기의 비행 속력이 클수록 커진다.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력이란 말을 쓰지 않고 비행기가 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항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속력이 클수록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다 보거나 독서를 하실 때 이걸 따로 기억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이거다라는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만 문제 푸실 때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력은 비행기가 비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이 문단에서 앞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항력은 비행기의 속력이 클수록 커진다. 비례한다. 항력은 속력과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비행기의 속력과 무게에 따라 양양비가 결정되는 겁니다. 왜냐면 양력과 항력의 개념이 지금 속력과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양비는 달라지겠죠. 이거에 따라서. 그렇죠? 네, 당연한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활공각까지 결정된다. 왜? 앞에서 그랬죠. 양양비의 값이 정해지면 그 값의 역수가 바로 뭐다? 활공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양비와 활공각은 지금보다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반비례.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공각은 양양비의 뭐다? 양양비의 역수다. 이렇게 아셨죠? 반비례예요. 반비례.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양양비는 비행기의 날개의 받음각 또 이 개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받음각에 따른 양력 계수 영역을 받는다. 계수 영역. 이 말은 뭐냐면요. 양력 계수는 비행기가 날개가 양력을 얼마나 발생시키지 나타내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숫자가 커지면 커질 거 아닙니까? 계수가.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의 받음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양력 계수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이건 상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받음각이 증가하면 양력 계수는 증가합니다. 근데 일정한 받음각에 도달하면 특정한 그 받음각에 도달하면 이제 영양비를 최대로 얻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특정한 받음각 요 부분까지는 이제 최대가 돼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비례합니다. 특정 받음각까지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은 비례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한 받음각에서는 양양비를 최대로 얻을 수 있다. 이 개념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양양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비행 상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력 계수가 증가한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비행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특정 받음각까지는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비례하죠. 양력 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양양비의 값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알아요. 양력 계수가 증가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양양비의 값이 증가한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만 문제 풀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 때는 있는 그대로 내지 않고 이렇게 바꿔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제 헷갈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읽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양비를 바탕으로 활공각을 낮췄죠. 그렇죠? 그래서 강화 비행을 시작하면서 그렇죠. 활공각을 낮춘다는 것은 안전한 비행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건 착륙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주 목적입니다. 이거 공부하는 게. 그래서 양양비를 바탕으로 활공각을 감소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화 비행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착륙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는 뭐다? 본격적인 착륙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받음각이라는 것은 이제 비행기가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딪히는 공기의 방향이 비행기 날개와 이루는 각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음각에 대한 개념이 참고로 나왔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착륙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단부터는 이제 착륙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단계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접근 단계입니다. 접근 단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행기의 착륙 과정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죠. 이제 앞으로 비행 강화 원리를 이제 앞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착륙 과정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접근 단계입니다. 접근 단계. 플레어, 접지, 지상, 활주 단계 이렇게 네 단계인데요. 그럼 네 단계를 완전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접근 단계다. 이게 뭐냐? 비행기가 이제 직선입니다. 직선. 아까는 이제 곡선이었잖아요. 일문단에서는 이제 직선이다. 접근 단계. 어디에서 비행기의 착륙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직선 접근 단계. 이때 직선 비행 경로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출제할 수가 있잖아요. 곡선인지 직선인지. 그래서 직선 강화 비행을 하는 구간이다. 접근 단계는 이제 안전한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고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안전한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고도를 뭐한다? 장애물 고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개념 알았으니까 나오셨으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장애물 고도는 안전한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고도다. 이렇게. 이제 장애물 고도에서 시작한대요. 접근 단계가. 그렇죠? 접근 단계에서는 장애물 고도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활공각이 지면과 약 3도의 각도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장애물 고도에서 활공각이 지면과 약 3도의 각도로 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게 바로 뭐다? 착륙이 시작되는 가장 낮은 비행기의 고도가 바로 3도입니다. 3도.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작동이 되지 않는 클린 상태에 있던, 그죠? 작동이 안 되고 있었던 이 클린 상태에서 있던 이게 뭐가 착륙 장치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아셨죠? 접근 단계부터. 그 비행기 날개의 면적과 바등각을 크게 해가지고, 이 날개의 면적도 크게 하고, 바등각을 크게 하면 양력을 높일 수 있다. 수직으로 상승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높이게 되면 착륙 장치, 이걸 높이는 착륙 장치가 뭐라고 합니까? 플랫이라고 해요. 플랫. 그러니까 이 착륙 장치까지 동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의 면적, 바등각을 크게 해서 양력을 높이는 장치가 플랩이라고 합니다. 플랩. 그렇죠? 느린 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죠? 당연히 부양하는 힘이 크니까 느린 속도로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고 또 활공각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렇죠? 활공각 중요하잖아요.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는 이 활공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주로에서 어떻습니까? 접지 시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느린 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면 그리고 활주로에서 활주 거리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느린 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 플랩이라는 건요. 항공기의 양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날개에 다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뜨거나 내릴 때 많은 양력을 얻을수록 날개의 모양을 바꾸는 장치가 이제 플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고양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력을 높이는 장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접근 과정에서 활공각이 너무 작아버리면 어때? 반대로 이제 이게 너무 작으면 조종사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지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속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양력이 급격히 사라져 추락할 수가 있죠. 안 보이니까. 급격히 추락하게 되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력을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양력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접근 단계에서 활공각이 약 3도보다 작아지면 조종사가 접지점을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3도보다 낮아지면 안 돼요. 그리고 활공각이 3도보다 또 너무 작아지면 어때요? 조종사의 시야가 좁아진다 그랬죠. 접지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얘기네요. 자, 3번에 속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양력은 이제 비행기를 수직으로 상승시키는 힘이라고 했죠. 이 힘이 급격하게 이제 사라져서 추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내려가면 이제 속도에 못 이겨서 시야가 판단이 어렵게 되니까요. 반대로 활공각이 너무 커버린다. 3도보다 훨씬 커지면 접지해야 하는 지점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륙의 이상적인 활공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다? 강화 과정에서 시간당 고도의 감소율이 예상보다 높아지죠. 그래서 활공각이 3도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고도화하는 감소 비율이 높아지면 더 빠르게 고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빠르게 고도가 줄어들어서 범위에서 벗어나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시면 이제 5번째 문단. 비행기의 착륙 과정 이제 2번째 단계가 나오는데요. 플레어 단계입니다. 플레어 단계에서는 이제 착륙 접근의 최종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활주로 면과 평행한 비행 자세. 이게 안전한 착륙의 자세가 이제 평행한 거잖아요. 이걸 갖기 위한 곡선 경로다. 이제 곡선이네요, 여기는. 그죠? 곡선 경로다라는 거. 그래서 장애물 고도에서 시작한 직선 강화 구간과 플레어 구간인 곡선 강화 구간을 합해서 이제 뭐라고 한다? 공중 착륙 거리라고 한다. 이것을 갖다가 공중 착륙 거리다. 공중 착륙 거리는 뭐라고요? 직선 강화 구간하고 플레어 구간을 합한 거라고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플레어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조종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종관을 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 앞부분을 살짝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착륙 장치는 뒷바퀴가 이제 먼저 닿아야 되거든요. 이걸 활주로에 먼저 닿을 수 있도록 조종관을 당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활주로 지면과 비행기 바닥과의 각도를 약 1도에서 3도 사이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과 비행기 바닥과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주로에 이제 서서히 접근하는데 접지 직전에는 이제 어떻다? 조종관을 당기지 말아야 된다. 왜? 접지 직전에 조종관을 당기면 수평 꼬리 날개에 이제 추가적인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래 방향의 힘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비행기 앞쪽이 더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착륙 진입 경로가 더 낮은 고도에서 진입하여 이 비행기가 정확한 위치에 접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양력을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슬랫이라는 착륙 장치를 또 함께 이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착륙 장치가 여기서 이제 슬랫입니다. 슬랫.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제 플레어 단계 접지 직전에 조종관을 당기면 고도의 감소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착륙 진입 경로보다 낮은 고도에서 진입하게 된다. 이건 이제 틀린 말이고요. 비행기의 고도 감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감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비행기의 착륙 과정 3번째 접지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접지 단계는 뭐냐? 플레어 단계에서 접지 위치를 예측하겠죠. 그럼 접지를 하게 되는데 접지를 할 때 비행기 앞부분과 활주로의 각도를 이 4에서 6도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착륙 장치인 뒷바퀴부터 활주로에 접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동체 후면이 이제 활주로와 먼저 닿지 않도록 비행기의 앞부분을 살짝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활주로에 접지하게 되면 앞바퀴가 이제 활주로에 부드럽게 이제 접지하게 되겠죠. 이 과정을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또 안 되겠죠. 빠르게 진행하면 뒷바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초과해서 비행기 자체 구조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어 단계가 끝나면 앞바퀴를 부드럽게 접지시켜주기 위해서 주 착륙 장치인 뒷바퀴를 먼저 활주로에 접지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 접지를 할 때는 앞바퀴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접지할 수 있도록 주 착륙 장치인 뒷바퀴부터 활주로에 접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바퀴가 먼저 활주로에 접지시킨다. 이 개념을 확인하시고요. 따라서 조종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뒷바퀴를 접지하기 전부터 앞바퀴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접지할 수 있도록 잘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뒷바퀴가 접지되는 순간 제동장치가 작동합니다. 자동으로 이제 제동장치가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빠르게 속도를 줄여서 착륙 거리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뒷바퀴가 접지된 순간에 비행기의 속도와 착륙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와 착륙 거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악할 거는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속도와 착륙 거리가 감소돼야 된다. 그래서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4번째 착륙 과정 나옵니다. 지상 활주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단계에서는 접지가 완료된 비행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로 감속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상 활주 거리는 접지하는 순간에 비행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네요. 그리고 접지 후에는 비행기의 평균 감속력에 반비례한다. 개념이 나왔는데 지상 활주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비행기 활주로에 접지하는 순간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리를 짧게 하려면 느리게 해야 된다. 속도를. 그리고 지상 활주 거리는 접지된 순간 비행기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개념. 그리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지하는 순간의 속도를 느리게 하려면 지상 활주 거리가 짧아지거든요. 그렇죠? 속도를 느리게 해서 지상 활주 거리가 짧아져서 안전한 착륙을 위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행기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지상 활주 거리는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되고 접지 이후에는 비행기의 평균 감속력에는 반비례한다. 뭐가요? 지상 활주 거리가요. 자, 그래서 따라서 비행기가 접지하는 순간, 접지하기 직전 받음각을 크게 하거나 양력을 높일 수 있는 고양력 장치를 사용해서, 그렇죠? 플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느린 속도에서 공중에 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죠. 왜? 지상 활주 단계에서는 비행기가 이제 접지 직전 속력이 줄더라도 받음각을 크게 하거나 고양력 장치 플랩을 사용해서 공중에 뜬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 활주 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가 접지하고 난 뒤에 이제 접지 이후에 비행기 날개에 흐르는 공기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스포일러와 같은 고항력 장치네요. 고항력, 양력이 아니에요. 항력이에요. 조심하세요. 항력. 이걸 사용해서 비행기의 평균 감속력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렇죠. 활주로에 접지가 완료된 비행기예요.
거기서 고학력입니다. 이제 고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감속력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이걸 고양력이라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포일러와 같은 고학력 장치를 사용하면 평균 감속력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상 활주 거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비행기의 강하 비행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고요. 착륙 과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 두 가지 크게.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는 비행하는 것을 이제 강하 비행이라고 하는데 이 비행기는 양양비를 바탕으로 활공각과 활공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착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활공각은 비행기가 강한 이동 경로와 활공 거리가 이루는 각을 의미하고요. 활광비는 비행기가 활공한 거리를 강한 고도차로 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는 활공각은 최소가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공비는 최대다. 그러니까 각은 최소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활공각과 활공비가 착륙을 위해 최적의 상황이 되었을 때 접근하고 플레어 접지, 지상활주 단계 이 4단계의 착륙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정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착륙의 각 단계에 적합하게 비행기를 잘 조정해서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착륙을 안전하게 해서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다소 까다로운 질문을 지금 제가 선택해서 했는데요. 이 비행기 우리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 상당히 그 편리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운송 수단입니다. 한번 착륙을 잘못하게 되면 많은 인명을 손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식으로도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